영혼을 재촉하는 곡처럼 밤의 정적을 깨는 급한 초인종 소리, 배달 음식이 쏟은 국물을 막 닦아낸 참이었다. 그 소리는 내 신경 말단을 하나하나 두드렸다. 문을 여는 순간 시어머니 김미화 씨의 흠뻑 젖은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그 뒤로는 오들오들 떨고 있는 작은 두 그림자, 조카 박민준과 박민아가 서 있었다. 혜진아, 왜 이렇게 문을 늦게 여니? 시어머니는 불평하며 집 안으로 비집고 들어와 두 아이를 앞으로 밀었다. 민준이는 몇 걸음 비틀거렸고 미나는 그대로 내 다리에 와락 안겼다. 작은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내가 상황을 물어보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흠뻑 젖은 비닐봉지를 신발장 위에 쿵 소리가 나게 던졌다. 애들 갈아입을 옷이랑 서류 사본 다 이 안에 있다. 그는 물이 뚝뚝 떨어지는 우비를 벗어 바닥에 아무렇게나 던졌다. 흙탕물이 사방으로 튀었다. 어머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시동생은요? 나는 미나를 부축하며 겁에 질린 작은 얼굴을 쓰다듬었다. 아이의 눈가는 부어 있었고 마치 겁먹은 아기 사슴 같았다. 성준이는 결혼 준비로 바빠. 인생의 새 장을 열어야 하는데 애들 돌볼 정신이 어디 있겠니? 시어머니는 당연하다는 듯 거실로 걸어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마치 여기가 자기 집인 것처럼. 그래서 저한테 그냥 데리고 오신 거예요? 내 목소리는 눈에 띄게 차가워졌다. 너 아동교육 전문가잖아. 애들 돌보는 것쯤은 식은 죽 먹기 아니니? 그는 소파 팔걸이를 툭툭 치며 말했다. 애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키워라. 이건 우리 박씨 집안의 선행이고 내 복을 쌓는 일이야. 나는 그 말에 기가 막혀 헛웃음이 나왔다. 선행? 우리 집은 자선단체가 아니고 내 자궁은 복을 쌓는 곳이 아니다. 나는 교육원을 운영하는 거지 고아원을 운영하는 게 아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은 책임과 의무이지 선행이나 공덕을 쌓는 일이 아니다. 그때 남편 박성현 씨가 서재에서 나왔다. 그는 막 국제화상회의를 마친 참이라 얼굴에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어머니, 어쩐 일이세요? 애들은 또 왜? 눈앞의 광경을 본 그는 말을 멈췄다. 내가 왜 오면 안 돼? 여기는 내 큰아들 집이야. 시어머니는 즉시 목소리를 높였다. 성현아, 내가 와서 판가름 좀 해봐라. 내 동생이 곧 장가를 가는데 이건 인생의 대사야. 그 예비 신부는 아직 문턱도 넘지 않았는데 들어오자마자 애 엄마가 되게 할 수는 없지 않니? 애들은 너희 집에 두는 게 맞아. 친큰아빠, 큰엄마가 돌보는 게 하늘의 이치지. 성현 씨는 미간을 찌푸리며 시어머니 곁으로 다가가 목소리를 낮췄다. 어머니, 일단 앉아서 차 한잔 하세요. 무슨 일이든 천천히 얘기해요. 천천히 얘기해.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 시어머니는 두 아이를 가리키며 소리쳤다. 오늘 당장 얘들 거처를 정해야 해. 성준이 결혼은 하루도 미룰 수 없어. 남편이 머뭇거리는 태도를 보이자 내 마음속의 분노가 순식간에 폭발했다. 나는 휴대전화를 꺼내 시어머니 앞에서 거의 연락하지 않는 그 이름, 시동생의 전처, 서아라를 찾았다. 시어머니는 화면에 뜬 이름을 보고 얼굴색이 하얗게 질리더니 내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손을 뻗었다. 너무 하는 거야. 그제수 없는 년한테 전화하려고? 나는 몸을 피하며 그의 손을 뿌리치고 통화 버튼을 힘껏 눌렀다. 어머니, 저를 너무 몰아붙이지 마세요. 나는 이미 연결된 전화를 들고 또박또박 말했다. 당신들의 어려움을 왜 항상 제 선량함으로 해결하려고 하세요? 전화 저편에서 서아라 씨의 미약하고 경계심 가득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나를 가리키는 손을 부들부들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그를 무시하고 전화기에 대고 말했다. 서아라 씨, 당신 아들, 딸이 지금 우리 집에 있어요. 전 남편 가족들이 아이들을 성인이 될 때까지 저한테 맡기려고 해요. 당신이 양육권 소송을 준비해야 할 것 같아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날 밤 성현 씨는 시어머니를 설득해 집으로 돌려보냈고 두 아이는 일단 손님방에 머물게 되었다. 나는 이 일에 잠시 유예기간이 생길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다음 날 가족 단톡방이 발칵 뒤집혔다. 시동생 성준이가 요란하게 디자인된 모바일 청첩장을 올렸다.
그와 예비신부의 달콤한 웨딩 사진이 담겨 있었다. 곧이어 그의 예비신부가 셀카 한 장을 올렸다.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부부가 아이들을 위해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갈게요. 그리고 그녀는 정확히 나를 태그했다. AT 이혜진 형수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앞으로 저희 온 가족이 형수님께 잘할게요. 온 가족이라는 세 글자가 유독 눈에 거슬렸다. 시어머니는 즉시 긴 음성 메시지를 남겼다. 그 목소리는 마치 기자회견을 하는 것처럼 우렁찼다. 친지 여러분, 모두 증인이 되어주세요. 우리 성준이가 아이들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사업이 막 시작 단계이고 결혼식도 치러야 해서 정신이 없을 뿐이에요. 두 아이는 잠시 큰아버지, 큰어머니 집에 머물 겁니다. 혜진이는 서울 사람이고 교육 전문가니 우리 같은 시골 사람들보다 아이들을 훨씬 더 잘 키울 거예요. 단톡방은 동조하는 목소리로 가득 찼다. 맞아요, 맞아요. 큰어머니가 엄마나 다름없죠. 혜진 씨는 교양 있으니 우리보다 교육을 더 잘 시킬 거예요. 나는 역겨움을 참으며 입력창에 한 줄의 글자를 타이핑하고 전송 버튼을 눌렀다. 금전적 후원은 가능하지만 양육권 이전은 안 됩니다. 저는 큰어머니이지 법적 보호자가 아닙니다. 단톡방은 순간 3초간 조용해졌다. 그 후 이웃인 김영희 아주머니가 내 말을 캡처해서 시어머니의 음성 메시지와 함께 아파트 입주민 단톡방에 올렸다. 이것 좀 보세요. 요즘 서울 며느리들 얼마나 대단한지. 시어머니 말을 한마디로 받아치네요. 체면도 전혀 안 세워주고 나는 휴대전화를 끄고 손님방으로 들어갔다. 미나는 몹시 불안하게 자고 있었다. 작은 몸을 한껏 웅크리고 미간을 찌푸린 채 희미하게 엄마, 엄마를 불렀다. 이마를 만져보니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성현 씨가 들어와 내 뒤에 섰다. 피곤한 목소리였다. 혜진아, 그냥 일단 이렇게 두자. 성준이 결혼식 끝날 때까지만. 나는 그를 돌아보았다. 당신이 그 책임을 뒤집었을 생각이야? 그는 침묵했다. 그의 눈에는 죄책감과 무력감이 뒤섞여 있었다. 성현 씨, 어른들은 단톡방에서 신나게 떠들고 있는데 아이가 한밤중에 엄마를 찾으며 우는 소리 들려요. 다음 날 아침 또다시 초인종이 울렸다. 시어머니가 커다란 채소 봉지를 들고 개선장군처럼 서 있었. 그는 내가 입을 열기도 전에 곧장 부엌으로 걸어가 채소를 조리대에 내려놓고 명령을 내리기 시작했. 혜진아, 민준이 계란죽 끓여줘. 푹 끓여야 한다. 아, 그리고 교복은 어디 있니? 빨리 빨아. 오늘 월요일이라 입어야 하잖아. 그는 한 바퀴 돌더니 거실 수납장을 가리켰다. 이 수납장 비워. 애들 물건 넣게. 나는 부엌 입구에 꼼짝 않고 서 있었다. 어머니, 아이들은 오늘 제가 학교에 데려다 줄 거예요. 하지만 몇 가지는 지금 확실히 해야겠어요. 시어머니는 짜증스럽게 나를 쳐다봤다. 또 왜? 너희 서울 사람들은 참 규칙도 많아. 규칙은 약자를 보호하죠. 나는 휴대전화를 꺼내 메모 앱을 열었다. 첫째, 양육비는 누가 내나요? 단순히 장보는 돈이 아니라 교육, 의료, 특기 학원비를 포함한 모든 비용 말이에요. 둘째, 면회는 어떻게 정할 건가요? 성준 씨와 그 예비 신부는 언제 아이들을 보러 올 건가요? 서아라 씨도 면회가 가능한가요?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이 임시보호의 기간은 얼마인가요? 한 달, 반년, 아니면 평생. 시어머니는 내 질문에 할 말을 잃었다. 한참 만에 겨우 한마디 내뱉었다. 너 지금 애를 키우겠다는 거야? 계약을 하겠다는 거야? 도움은 정이지만 계약서가 필요 없죠. 하지만 양육은 책임이고 책임은 반드시 문서로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그날 나는 성현 씨에게 부탁해 집 스마트 도어록의 권한을 조정했다. 나와 그를 제외한 모든 사람의 지문과 비밀번호를 삭제했다. 그리고 거실 현관문이 정면으로 보이는 곳에 가정용 CCTV를 설치했다. 성현 씨는 아무 말 없이 묵묵히 기기 설치를 도왔다. 압박은 사방에서 밀려왔다. 민준이의 담임 선생님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이가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숙제 오답률이 높다며 집에 무슨 일이 있는지 물었다. 임시 학부모 상담을 요청했다. 유치원 선생님도 연락이 와서 미나가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정하고
낮잠 시간에 자주 울면서 깬다며 학부모의 심리적 지원을 부탁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회사에 휴가를 내고 원래 주관해야 했던 매장 정기회의를 미뤘다. 내 상사인 지점장은 전화로 나를 일깨웠다. 이혜진 점장의 개인적인 상태가 팀 전체의 업무 효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걸 잊지 마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시어머니가 민준이의 낙고해진 책가방을 쓰레기통에 쳐넣는 장면을 목격했다. 그 옆에는 분홍색 큐빅과 반짝이로 뒤덮인 화려한 새 책가방이 놓여 있었다. 이런 다 떨어진 건 진작 버렸어야지. 얼마나 창피해. 시어머니가 말했다. 오늘 백화점 가서 새 거 하나 사줬다. 남자애도 체면이 있지. 민준이는 옆에 서서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옛날 게 좋아요. 엄마가 사주신 거란 말이에요. 네가 뭘 알아. 시어머니는 손을 들어 아이의 뒤통수를 때리려 했다. 나는 한 걸음에 다가가 민준이 앞을 막아서며 시어머니의 손목을 잡았다. 어머니, 아이의 선택을 존중해 주세요. 내가 할미인데 너한테 가르침을 받아야겠니. 그는 내 손을 거칠게 뿌리치고 바닥에 주저앉아 허벅지를 치며 울부짖기 시작했다. 내가 다 누굴 위해서 이러는데 똥오줌 받아가며 아들 둘을 키웠더니 이제 며느리한테 구박까지 당하네. 나 못 살아. 나는 그의 연기를 차갑게 바라보았다. 체면이 만약 아이의 상처로 얻어지는 것이라면 그런 체면은 필요 없습니다. 나를 무너뜨린 마지막 지푸라기는 그 주말에 찾아왔. 시어머니는 가족끼리 자주 모여야 한다는 명목으로 호텔에 룸을 예약하고 박씨 집안의 온갖 친척들을 다 불러 모았. 식사 자리에서 그는 모든 사람 앞에서 목청을 가다듬고 큰 소리로 선언했다. 우리 가족이 상의한 결과 민준이와 미나, 이 두 아이는 앞으로 정식으로 큰아버지 댁에서 키우기로 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이 증인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내 앞으로 밀었다. 그것은 볼펜으로 삐뚤빼뚤하게 쓰인 자발적 대리 양육 합의서였다. 시동생 성준이가 술잔을 들고 기름진 얼굴로 웃으며 다가왔다. 형수님, 전문적이시고 사랑도 많으시니 아이들은 형수님께 맡기면 저희 모두 안심입니다. 약간 나온 배를 가진 그의 예비 신부는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형수님, 저희도 결혼하면 빨리 저희 아이를 갖고 싶어서요. 정말 여력이 없어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스포트라이트처럼 내게 쏠렸다. 나는 그 종이를 보지 않고 곁에 있는 성현 씨를 향했다. 당신 사인할 거야? 내가 물었다. 그는 펜을 쥔 손을 떨었고 시선을 피하며 나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그 순간 내 마음은 완전히 차갑게 식었다. 나는 그 가벼운 종이를 집어들어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반으로 찢고 다시 내 조각으로 찢었다. 그리고 그것을 테이블 회전판 위에 흩뿌렸다. 저는 사인하지 않겠습니다. 내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충분히 선명했다. 그리고 이기적인 어른들인 당신들이 소위 합의라는 것을 조작하는데 협조하지 않을 겁니다. 테이블에 소란이 멎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다시 서아라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서아라 씨, 우리 이제 양육권 문제에 대해 제대로 얘기할 때가 된 것 같네요. 전화기 저편에서는 긴 침묵이 흘렀고 이내 억눌린 흐느낌 소리가 들려왔다. 당신들이 쓴 것은 몇 글자일 뿐이지만 제가 짊어져야 하는 것은 2개의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나는 테이블에 앉은 경악한 얼굴들을 둘러보고는 룸을 나섰다. 서아라 씨와 만난 카페에는 씁쓸한 커피 향이 감돌았다. 그는 지난번 통화 때보다 더 초췌해 보였다. 낡고해진 티셔츠를 입고 있었고 얼굴은 누렇게 떠 있었으며 다크서클은 맞은 것처럼 깊었다. 손목에는 병원에서 체열로 붙인 반창고 자국이 남아 있었다. 제가 아이들을 잘 키우지 못할지도 몰라요. 그는 설탕을 넣지 않은 커피를 저으며 모기 소리처럼 작게 말했다. 우울증을 앓고 있어서 계속 약을 먹고 있어요. 상태가 좋았다 나빴다 해요. 그는 가방에서 구겨진 이혼 합의서 사본을 꺼내 그중 한 조항을 가리켰다. 이혼할 때 자발적으로 양육권을 포기했어요. 위자료는 500만 원만 받았고요. 그는 자조적으로 웃었다.
죗값을 치른 셈이죠. 죗값이라고요? 나는 휴대전화를 그에게 내밀었다. 무슨 죄를 지었는데요?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게 당신 혼자만의 책임인가요? 이거 보세요. 휴대전화 화면에는 내가 며칠간 찍은 사진과 영상이 있었다. 민준이의 공책에는 연필로 삐뚤빼뚤하게 엄마 어디 있어요? 라고 쓰여 있었다. 미나의 그림에는 남자와 여자가 손을 잡고 있고 그 옆에서 작은 여자아이가 울고 있었다. 그리고 미나가 한밤중에 깨서 엄마를 부르며 우는 녹음 파일도 있었다. 나는 마지막 음성 파일을 재생했다. 어젯밤에 녹음한 것이었다. 미나야, 큰엄마한테 말해봐. 엄마 보고 싶어? 보고 싶어요. 엄마 몸에서는 좋은 냄새가 나요. 이야기도 해줘요. 서아라 씨의 눈물이 끊어진 구슬처럼 테이블 위로 뚝뚝 떨어졌다. 그는 얼굴을 가리고 온몸을 떨며 울었다. 당신이 엄마 자격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나는 휴지를 건네주었다. 누군가가 계속 당신에게 엄마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해왔을 뿐이에요. 그는 실컷 울고 나서 빨개진 눈으로 나를 보았다. 전 돈이 없어요. 박성준 씨네가 이걸로 물고 늘어질 거예요. 돈 문제는 제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당신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엄마로서의 자신감을 되찾는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성현 씨를 앉혀놓고 계산을 하는 것이었다. 나는 컴퓨터를 켜고 엑셀 파일을 열었다. 박민준 초등학교 2학년, 박미나 유치원생. 이 아이들을 18세까지 키우는데 얼마가 필요한지 계산해 봅시다. 표에는 항목별로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교육비, 공립학교 학비, 교재비, 방과 후, 돌봄비, 특기 학원비, 피아노, 미술는 시장 최저가로 계산, 방학 캠프 비용, 의료비, 어린이 의료보험, 정기검진, 상비약, 치아교정, 예비비, 생활비, 의식주, 생필품. 매달 필요한 칫솔 개수까지 정확하게 계산했다. 그리고 특별히 굵게 표시한 항목이 있었다. 심리상담비. 두 아이는 가정불화로 인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심리적 상처를 입었다. 이것은 반드시 개입해야 하고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모든 항목을 합산하니 놀라운 숫자가 나왔다. 이건 가장 보수적인 추산이에요. 물가 상승률은 고려하지도 않았고요. 나는 노트북을 성현 씨 쪽으로 돌렸다. 이제 당신 동생한테 가서 이 돈을 준비하라고 말하세요. 성현 씨는 화면의 숫자를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혜진아, 너무 많이 계산한 거 아니야? 많다고요? 이건 당신 형수인 제가 가정교사와 학습 지도를 무료로 제공한다는 전제하에 나온 금액이에요. 어떤 교육기관에 가서 물어보세요. 저 같은 전문가의 일 상담 비용이 시간당 얼마인지. 나는 그 표를 인쇄해서 아이들을 보러 온 성준 씨 면전에 던졌다. 이건 아이들의 미래 10년간의 양육비 예산이야. 매달 지정된 계좌로 입금해. 내가 감독하고 사용할 거니까. 성준 씨는 그 종이를 보고 얼굴에서 미소가 굳었다. 형수님, 왜 이러세요? 다 한 가족인데 돈 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는 어색하게 웃으며 넘어가려 했다. 요즘 신혼집 인테리어 때문에 돈이 좀 없어서요. 바쁘다는 핑계 대지 마.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신혼집 벽지는 천천히 발라도 되지만 아이들 배는 굶길 수 없어. 그는 내 말에 할 말을 잃고 얼굴이 하얘졌다, 빨개졌다 했다. 시어머니가 옆에서 보다 못해 달려와 소리쳤다. 이혜진, 너 무슨 뜻이야? 내 아들이 돈 안 준다고 한 것도 아닌데. 이건 애를 협박하는 거잖아.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아빠가 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죠. 나는 휴대전화를 꺼내 친구인 최 변호사가 보내준 내용 증명 양식을 보여주었다. 성준 씨, 법적으로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쪽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해요. 만약 지급을 거부하면 서아라 씨가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계좌 동결, 신용불량 등재로 주택담보대출이나 결혼식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어머나, 너 이제 외부 사람까지 끌어들여? 시어머니가 나를 가리켰다. 집안일을 왜 남에게 말해? 집안 사람들이 말이 안 통하니까요. 악의적인 소문은 바이러스처럼 이웃 사이에 빠르게 퍼져나갔다. 아파트 입주민 단톡방에서 김영희 아주머니는 매일같이 분위기를 몰아갔다. 들었어요?
삼동사는 이 점장, 조카들 뺏으려고 시동생을 고소했대요. 자기는 애도 못 낳으면서 남의 집 애를 뺏으려 하다니 신보가 얼마나 고약해. 그러게 말이야. 시동생한테 천문학적인 양육비를 요구했다잖아. 이건 완전 갈취지. 어떤 사람은 내가 일하는 교육원에 주소까지 올리며 이런 사랑 없는 교사를 보이콧하자고 선동했다. 성현 씨의 휴대전화도 친척들의 전화로 불이 났다. 예외 없이 내 아내 좀 어떻게 해봐라는 내용이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오니 거실 불이 꺼져 있었다. 성현 씨가 소파에 앉아 있었고 그 앞에는 맥주캔이 여러 개 놓여 있었다. 그는 내가 돌아온 것을 보고도 평소처럼 피곤하지? 라고 묻는 대신 곧바로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쉬어 있었다. 혜진아, 우리 일을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나는 가방을 내려놓고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내가 독한 거야? 아니면 그들이 독한 거야? 다 합쳐도 15살도 안 되는 아이들을 짐짝처럼 던져버리는 게 대체 누가 독한 거냐고. 그래도 내 동생 아이들이고 우리 엄마 친손주들이잖아. 내가 어떻게 그냥 보고만 있으라고. 그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며 손에 쥔 맥주캔을 찌그러뜨렸다. 내가 하려는 건 성준 씨가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지게 하는 거지. 내가 대신 엄마 노릇을 하려는 게 아니야. 나도 화가 났다. 성현 씨, 똑똑히 해. 내가 결혼한 건 당신이지. 당신 내 온 가족이 아니야. 나는 당신 동생, 당신 어머니를 위해 내 인생과 커리어를 희생할 의무가 없어. 그게 무슨 말이야? 그가 소리쳤다. 뭐가 희생이야? 한 가족끼리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좋아. 그럼 오늘 다 터놓고 얘기하자. 나는 일어나 서재 서랍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내 탁자 위에 던졌다. 이게 뭐야? 그는 표지에 적힌 이혼 합의서라는 글자를 보고 얼어붙었다. 초안이야. 나는 평온하게 말했다. 당신에게 선택권을 줬어. 지금 일어나서 나와 함께 아이들 편에 서든가 아니면 계속 당신 어머니 체면이나 세워주는 효자 노릇을 하든가. 만약 후자를 선택한다면 내일 우리 이거 도장 찍자. 그 후로는 당신 집안일에 절대 관여하지 않을게. 나는 그를 쳐다보았다. 거실에는 스탠드 조명 하나만 켜져 있었고 희미한 불빛이 우리의 그림자를 길고 기괴하게 늘어뜨렸다. 나는 당신의 효심과 경쟁하지 않아. 나는 무책임함과 경쟁할 뿐이야. 성현 씨, 선택해. 그는 그 이혼 합의서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가슴이 격렬하게 오르내렸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시동생 성준이의 결혼식은 5성급 호텔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결혼식 전날 리허설에 나를 꼭 참석해달라고 초대했다. 나는 그것이 홍문현. 호텔 연회장에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눈부시게 빛났다. 시어머니는 맞춤 제작한 짙은 보라색 한복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겼다. 그녀는 나를 주빈석으로 끌고 갔다. 테이블에는 이미 소위 가문 어른과 이웃 대표 몇 명이 앉아 있었다. 그 이웃 대표 중 한 명이 바로 김영희 아주머니였다. 시어머니는 세련된 핸드백에서 인쇄된 아이 임시 위탁 동의서를 꺼내 내 앞에 내밀었다. 혜진아, 오늘 모두가 보는 앞에서 여기에 사인해라. 앞으로 다 한 가족인데 증거라도 있어야지. 옆에 있던 김영희 아주머니가 부채질을 했다. 맞아요, 혜진 씨. 어머님이 다 당신들 좋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문서로 확실히 해둬야 나중에 딴소리가 없지. 나는 그 동의서를 보고 웃었다. 어머니, 지난번 손으로 쓴 건 제가 찢었는데 이번엔 인쇄본으로 바꾼다고 본질이 달라지나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다. 시동생 성준이가 다가왔다. 그의 예비 신부는 그의 팔짱을 끼고 있었는데 배가 약간 불러 있었다. 형수님, 이러지 마세요. 오늘 제 결혼식이잖아요. 성준이가 말했다. 저희도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러면서 그는 갑자기 휴대전화를 꺼내 동영상 하나를 틀어 모든 사람 앞에서 재생했다. 영상에는 내가 교육권 아침 회의에서 한 직원의 중대한 실수에 대해 엄하게 질책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영상은 악의적으로 편집되어 내가 격앙된 목소리로 소리치는 부분만 남아 있었고 선동적인 자막이 달려 있었다. 감정 기복이
이렇게 심한 사람이 어떻게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시어머니가 즉시 말을 받았다. 여러분, 보세요. 제 성질이 저렇게 불같은데 제가 어떻게 안심하고 손주들을 맡기겠어요? 이 동의서에 사인하고 아이들을 잘 키우겠다고 보장해야죠. 성준이는 이어서 영수증한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다. 형수님, 고생하시는 거 알아요. 이번 달 아이들한테 쓴 돈은 다 정산해 드릴게요. 내가 그 영수증들을 훑어보니 발행처는 모두 각종 웨딩 관련 업체였다. 그는 단지 결혼식 비용의 명목만 받고 아이들을 위한 지출로 위장하려 한 것이다. 치밀하게 계획된 압박이었다. 이혜진, 오늘 너 이거 사인 안 하면 이 문 밖으로 못 나갈 줄 알아. 시어머니가 일어나 나를 내려다보았다. 성준이의 예비 신부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형수님, 제발 저희 좀 봐주세요. 아이들이 나중에 크면 형수님 은혜에 감사할 거예요. 호텔 웨딩 플래너도 다가와 난처한 얼굴로 재촉했다. 박성준 신랑님, 신부님, 곧 예식이 시작됩니다. 사회자님이 최종 축사 원고를 확인하려고 기다리고 계세요. 그제야 나는 그들이 큰어머니의 조카, 양육에 대한 감사 부분까지 사회자 원고에 넣어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쳐다봤다. 친척들은 일제히 외쳤다. 사인해, 혜진아, 다 한 가족이잖아. 성현 씨는 바로 내 옆에 서 있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의 손가락을 꽉 쥐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마치 바람 한 점 통하지 않는 새장에 갇힌 기분이었다. 사방에서 비난과 설득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바로 그때 나는 무대 뒤에서 미나의 처절한 울음소리를 들었다. 그들은 아이들까지 데려온 것이었다. 나는 나를 둘러싼 사람들을 밀치고 무대 뒤로 향했다. 대기실 구석, 미나는 의자에 웅크린 채 가을 낙엽처럼 몸을 떨고 있었다. 민준이는 동생 곁에 서서 작은 손으로 동생의 옷자락을 꽉 쥐고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얘들아, 너희가 왜 여기에 있어? 나는 몸을 낮춰 미나의 등을 가볍게 쓰다듬었다. 큰엄마. 민준이의 목소리가 메어 있었다. 할머니가 큰엄마가 사인 안 하면 우리 고아원에 보내질 거래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이 어른들은 아이들까지 이용하고 있었다. 민준아, 큰엄마 말 잘 들어. 나는 그의 작은 손을 잡았다. 무슨 일이 있어도 큰엄마는 너희를 고아원에 보내지 않을 거야. 약속할게. 미나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작은 얼굴을 들었다. 큰엄마, 우리가 나쁜 아이들이에요? 우리 때문에 어른들이 싸우는 거예요? 아니야, 아가. 나는 아이를 품에 안았다. 어른들의 문제는 절대 아이들 탓이 아니야. 너희는 그저 가정을 원하고 사랑받고 싶을 뿐이야. 그건 잘못이 아니란다. 그때 성준이의 목소리가 문 밖에서 들려왔다. 형수님, 어디 계세요? 결혼식 곧 시작해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두 아이에게 말했다.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 큰엄마가 몇 가지 일을 처리하고 올게. 대기실을 나서는 나는 마치 전쟁터로 향하는 군인 같았다. 연회장에서는 모든 사람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시어머니 김미화 씨는 주빈석에 앉아 여전히 그 동의서를 손에 쥔 채 승리를 확신하는 표정이었다. 성준이와 그의 예비 신부는 무대 앞에 서서 거짓된 미소를 짓고 있었다. 혜진아, 생각은 해봤니?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의기양양함이 묻어났다. 애들이 저렇게 우는데 내 마음이 편해. 네, 편합니다. 나는 테이블 앞으로 걸어가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을 둘러보았다. 아이들이 평생 우는 것보다 지금 잠시 우는 것을 견디는 게 낫습니다. 나는 휴대전화를 꺼내 녹음 앱을 켜고 테이블 중앙에 놓았다. 모두 여기 계시니 이 자리에서 확실히 하죠. 오늘 여기서 하는 모든 말은 법정 증거로 녹음하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첫째, 박성준 씨, 두 아이의 친아버지로서 지금 모든 사람 앞에서 당신의 진짜 생각을 말하세요. 정말 잠시 맡기는 건가요? 아니면 영원히 떠넘길 생각인가요? 성준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형수님, 이건 좀... 형수님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질문에 답하세요.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그는 주위의 친척들을 둘러보고 곁에 있는 예비 신부를 보더니 한참을 오물쭈물하며 말을 잇지 못했다. 당신이 솔직하게 말할 용기가 없으니 제가 대신 말해주죠.
나는 사람들 중앙으로 걸어가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러분, 박성준 씨와 그 예비 신부의 진짜 생각은 두 아이를 영원히 저에게 떠넘기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 부담 없는 신혼생활을 즐기고 싶어하는 뒷짐만 지는 사람이 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김미화 여사님의 생각은 제가 무료 보모가 되어주고 심지어 이것이 저의 공덕이라며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어르신들, 당신들의 생각은 도덕적 납치로 저를 굴복시킨 후 집에 돌아가 차나 마시며 안주거리로 삼는 것이겠죠. 현장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둘째, 저는 지금 공식적으로 여러분께 알립니다. 저는 이미 서아라 씨의 변호사와 연락하여 양육권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언론사에도 연락하여 이 전형적인 가정 내 도덕적 납치 사례를 폭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섰다. 네가 감히 우리 집안을 망신시키려는 거야. 아니요, 당신들이 두 무고한 아이들을 망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무대 뒤편을 가리켰다. 미나가 방금 저에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자기랑 오빠 때문에 어른들이 싸우는 거냐고 물었어요. 5살짜리 아이가 당신들 때문에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게 됐다고요. 그리고 민준이는요, 8살짜리 남자아이가 매일 밤 엄마가 사준 낡은 책가방을 끌어안고 울어요. 당신들이 그 책가방이 창피하다고 말했기 때문이죠. 내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다. 입만 열면 아이들을 위한다고 말하지만 당신들이 하는 모든 행동은 아이들을 상처 주고 있습니다. 성준이의 예비 신부가 마침내 참지 못하고 배를 감싸 안으며 흐느꼈다. 형수님, 저희 생각도 좀 해주세요. 저희는 이제 막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한단 말이에요. 당신들의 새로운 삶을 왜 아이들의 눈물 위에 세우려고 하죠? 나는 그녀 앞으로 다가갔다. 당신 뱃속의 아이도 생명이고 민준이와 미나도 똑같은 생명입니다. 당신 뱃속에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를 위해 다른 두 아이가 길을 비켜줘야 할 권리가 당신에게 있나요? 그때 성현 씨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내 곁으로 걸어왔다. 어머니, 성준아, 그리고 여러 어르신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모두가 들을 수 있을 만큼 충분했다. 혜진이가 맞습니다. 시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자신의 큰아들을 쳐다봤다. 성현아, 너도 엄마를 배신할 거니? 어머니, 배신하는 게 아닙니다. 남편으로서, 그리고 큰아버지로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겁니다. 성현 씨는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을 바라보았다. 지난 몇 년간 집안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혜진이가 감당해왔습니다. 성준이 대학 등록금도 혜진이가 보태줬고 어머니께서 편찮으셨을 때 밤낮으로 간호한 것도 혜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두 아이를 키우는 책임까지 떠넘기는 게 공평합니까? 그래도 우리 집 며느리잖아. 시어머니가 여전히 변명했다. 네, 며느리입니다. 하지만 공짜 부모는 아닙니다. 성현 씨의 어조는 단호해졌다. 오늘부터 이 집의 경계선은 다시 그어야겠습니다. 그는 동생 성준이를 향해 돌아섰다. 성준아, 너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지금 당장 아이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지든가 아니면 서아라 씨가 양육권을 가져갈 수 있도록 협조해라. 하지만 매달 양육비는 한 푼도 빠짐없이 보내야 한다. 형, 이건 나를 궁지로 모는 거잖아. 성준이가 소리쳤다. 아니, 네가 우리 모두를 궁지로 몰고 있는 거야. 성현 씨의 목소리에는 전례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아이들을 우리에게 던져버리면 네가 마음 편히 살 수 있을 것 같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현장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험악해졌다. 바로 그때 호텔 지배인이 들어왔다. 손님 여러분,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다른 손님들께 방해가 될 정도로 다투는 소리가 들린다는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혹시 저희의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즉시 목소리를 낮췄다. 그는 주위에서 수군거리기 시작한 친척들과 의심스러운 눈초리의 지배인을 보고 마침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아, 아닙니다. 저희가 곧 해결하겠습니다. 그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지배인에게 말했다. 지배인이 떠난 후 현장은 죽음과 같은 침묵에 휩싸였다. 나는 최후 통첩을 할 때가 왔음을 알았다. 여러분,
제 입장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테이블 앞에 서서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첫째, 제가 잠시 두 아이를 돌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도움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기간은 최대 3개월입니다. 성준 씨가 결혼식과 신혼 생활을 정리할 시간을 주는 겁니다. 둘째, 3개월 안에 성준 씨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직접 아이를 키우든가 서아라 씨가 양육권을 가져가도록 협조하든가. 셋째, 최종적으로 아이가 누구와 살게 되든 아버지로서 성준 씨는 양육비를 매달 지급해야 합니다. 한 푼도 미납해서는 안 됩니다. 넷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나는 성현 씨를 바라보았다. 만약 성현 씨가 제 결정을 지지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결혼 생활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말이 나오자 현장은 다시 충격에 휩싸였다. 성현 씨는 나를 보았다. 그의 눈에 담긴 복잡한 감정이 내 마음을 아프게 했다. 하지만 나는 어떤 원칙은 끝까지 지켜야 함을 알았다. 혜진아, 그가 나를 작게 불렀다. 성현 씨, 우리 결혼한 지 5년 됐어요. 나는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이 5년 동안 나는 당신에게 나와 당신 가족 사이에서 선택하라고 요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하지만 오늘은 선택해야만 해요. 이것은 두 아이의 미래뿐만 아니라 우리 결혼의 미래가 걸린 문제니까요. 성현 씨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가 침묵을 선택할 것이라고 생각할 만큼 긴 시간이었다. 마침내 그는 내 곁으로 걸어와 내 손을 잡았다. 나는 당신 편에 서겠어. 당신이 내 아내라서가 아니라 당신 말이 옳기 때문이야. 시어머니는 이 광경을 보고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다. 내가 어떻게 이런 아들들을 낳았을까? 너희를 키워봤자 무슨 소용이야. 늙어서 며느리한테 구박이나 당하고.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그를 부축하지 않았다. 친척들은 서로 얼굴만 쳐다볼 뿐 이 갑작스러운 집안 싸움에 충격을 받은 듯했다. 성준이의 예비 신부는 배를 감싸 안고 작게 흐느끼고 있었다. 나는 이 소동을 무시하고 무대 뒤로 향했다. 두 아이는 아직 대기실에 있었다. 미나는 울음을 그쳤고 민준이는 동생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다. 내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민준이는 즉시 일어섰다. 큰엄마, 밖은 이제 안 시끄러워요? 응, 안 시끄러워. 나는 몸을 낮춰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큰엄마가 어른들이랑 얘기 다 끝냈어. 아까 큰엄마가 한 약속 기억나니? 네, 저희를 고아원에 보내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미나가 낭낭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맞아. 그리고 큰엄마가 좋은 소식도 알려줄게. 나는 휴대전화를 꺼내 번호를 눌렀다. 서아라 씨, 지금 통화 괜찮아요? 아이들이 당신이랑 얘기하고 싶어 해요. 전화가 연결되자 나는 휴대전화를 미나에게 건넸다. 엄마? 진짜 엄마예요? 미나의 눈이 순간 반짝였다. 전화 저편에서 서아라 씨의 흐느끼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미나야, 엄마야. 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어. 엄마, 나도 엄마가 보고 싶어서 배가 아팠어요. 민준이도 다가와 말했다. 엄마, 우리 언제 집에 갈 수 있어요? 나는 전화를 넘겨받아 서아라 씨에게 말했다. 우리 내일 만나요. 아이들의 미래에 대해 자세히 얘기해요. 지금은 아이들과 좀 더 통화하세요. 두 아이가 신나게 엄마와 통화하는 모습을 보며 내 마음속의 돌덩이가 마침내 내려앉는 것 같았다. 20분 후 우리는 통화를 마쳤다. 민준이가 내 허리를 안고 진지하게 말했다. 큰엄마, 엄마랑 통화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큰엄마는 좋은 사람이에요. 바보야. 너희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란다. 나는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제 나가자. 큰엄마가 집으로 데려다 줄게. 연회장으로 돌아오니 현장은 거의 텅 비어 있었다. 친척들은 이 집안 싸움에 겁을 먹고 모두 핑계를 대며 떠난 듯했다. 성준이네 가족과 우리만 남아 있었다. 성준이의 예비 신부가 빨개진 눈으로 내게 말했다. 형수님, 저희 정말 영원히 떠넘길 생각은 아니었어요. 이제 와서 그런 말은 의미가 없어요.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나는 성준이를 보았다. 24시간 줄게. 내일 저녁 8시까지 답을 줘. 성준이는 몹시 지쳐 보였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바닥에 앉아 있었지만 더 이상 울지는 않았다. 다만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쳐다볼 뿐이었다. 나는 이제부터 우리의 관계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알았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다. 어떤 원칙은 모든 것을 걸고 지킬 가치가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두 아이는 무척 조용했다. 민준이가 뒷좌석에서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큰엄마, 아빠가 이제 우리를 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아주 잔인한 질문이었지만 나는 솔직하게 대답해야 했다. 민준아, 어른들의 세계는 복잡하단다. 내 아빠는 지금 어려운 선택에 직면해 있어 결정할 시간이 필요할 거야. 만약 아빠가 우리를 버리기로 하면 우리는 아주 슬플 거예요. 미나가 차창에 기댄 채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성현 씨가 백미러로 아이들을 보며 말했다. 하지만 너희는 이것만 기억해야 해. 어른들이 어떤 결정을 하든 너희는 절대 짐이 아니야. 너희는 사랑받고 있어. 그 사실은 절대 변하지 않아. 집에 돌아와 아이들을 씻기고 잠자리 동화를 읽어주었다. 아이들 방에 불을 끄려 할 때 미나가 갑자기 나를 불렀다. 큰엄마, 우리 계속 여기서 살 거예요? 아니란다, 아가. 너희는 결국 너희의 집으로 돌아가야 해. 그럼 저희가 보고 싶을 거예요? 내 마음이 부드럽게 움직였다. 물론이지. 아주 많이 보고 싶을 거야. 방문을 닫고 벽에 기댄 채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성현 씨가 다가와 나를 가볍게 안았다. 고생했어. 그가 내 귓가에 속삭였다. 오늘 나는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당신을 봤어. 강하고 용감하고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 나도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당신을 봤어요. 나는 그를 올려다보았다. 원칙을 위해 온 가족과 맞설 줄 아는 사람. 혜진아, 아까 말했던 이혼 합의서, 당신의 태도를 보기 위한 거였어요.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하지만 만약 그때 당신이 타협을 선택했다면 나는 정말 도장을 찍었을 거예요. 성현 씨는 나를 꽉 안았다. 이렇게 많은 걸 감당하게 해서 미안해. 사과하지 마요. 이건 우리 공동의 선택이었으니까. 다음 날 아침, 나는 서아라 씨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어제보다 훨씬 생기가 있었다. 혜진 씨, 어젯밤 꼬박 생각했어요. 저 아이들의 양육권을 되찾기로 결심했어요. 확실해요? 그건 박성준 씨 내의 온갖 방해에 맞서야 한다는 뜻이에요. 확실해요. 서아라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지난 몇 년간 저는 계속 도망만 쳤어요. 제가 엄마가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어제 아이들이 저를 엄마라고 부르는 순간 저는 알았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이들을 위해 싸워야 한다는 걸요. 그럼 오늘 오후에 만나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죠. 전화를 끊고 나는 앞으로 일어날 격렬한 싸움에 대비하기 시작했다. 성준이네가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양육권을 잃는다는 것은 더 많은 경제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이었고 그건 그들이 절대 원하지 않는 일이었다. 역시나 저녁 8시 성준이가 약속대로 우리 집 문 앞에 나타났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성준이 뒤에는 시어머니와 내가 모르는 중년 남자 2명이 서 있었다. 한 명은 양복 차림으로 보아 변호사 같았고 다른 한 명은 서류 가방을 든 것으로 보아 관련 부서 직원인 듯했다. 형수님, 성준이의 태도는 어제보다 훨씬 공손했다. 어젯밤 꼬박 생각했습니다. 형수님과 제대로 얘기하고 싶습니다. 들어오세요. 나는 문을 열어주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새로운 공격에 대비하고 있었다. 모두 자리에 앉아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이혜진 씨, 저는 박성준 씨의 법률 고문입니다. 제가 알기로 지금 이혜진 씨는 박성준 씨의 전처를 부추겨 양육권 소송을 하도록 선동하고 계십니다. 이런 행위는 이간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나는 차갑게 웃었다. 이간질이요? 엄마가 자기 아이의 양육권을 되찾도록 돕는 게 이간질이라고요? 이전 이혼 합의서에 따라 박성준 씨가 합법적인 친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실 겁니다. 변호사가 말을 이었다. 만약 현재의 방식을 고수하신다면 저희는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서류 가방을 든 남자가 입을 열었다. 이혜진 씨, 저는 주민센터의 조절위원입니다. 아이들의 이익을 고려하여 저희는 협상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희망합니다. 시어머니는 옆에 앉아 의기양양한 표정을 지었다. 혜진아, 봐라. 공무원까지 오지 않았니? 이제 그만해. 동의서에 사인하고 다 좋게 끝내자. 나는 이 세 사람을 보며 그들의 전략을 단번에 파악했다. 그들은 법과 정부의 권위를 이용해 나를 압박하고 굴복시키려 했다. 하지만 그들은 내 결심을 과소평가했다. 여러분, 기왕 법적으로 가자고 하시니 저도 끝까지 가겠습니다. 나는 휴대전화를 꺼내 번호를 눌렀다. 유나야, 지금 시간 괜찮아? 네가 지금 당장 좀 와줘야겠어. 20분 후 내 변호사 친구인 최유나 변호사가 도착했다. 그녀는 가사 분쟁을 전문으로 하는 베테랑 변호사로 이 분야에서 명성이 자자했다. 유나는 문을 들어서자마자 상대 변호사와 예의 바르게 악수를 나눈 뒤 내 옆에 앉았다. 이제 정식으로 협상을 시작하죠. 그녀가 말했다. 성준이의 변호사는 내가 이렇게 빨리 전문가를 데려올 줄 몰랐는지 얼굴이 약간 굳어졌다. 최 변호사님, 그가 헛기침을 했다. 저희는 원만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다. 원만하게요? 유나가 그의 말을 끊었다. 미성년자 아이 둘을 강제로 큰어머니에게 떠맡기는 게 원만하다는 건가요? 그녀는 서류 가방에서 문서를 꺼냈다. 여기 박성준 씨가 양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 담긴 조사 보고서가 있습니다. 만약 이 사건이 정말 법정까지 간다면 판사님께서 어떤 판결을 내리실지 매우 궁금하네요. 주민센터 조절위원의 얼굴도 변했다. 그는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몰랐던 것 같았다. 여러분, 우리 모두 아이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시다. 그가 중재를 시도했다. 네, 아이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죠. 내가 일어섰다. 그래서 박성준 씨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당신, 이 아이들을 정말 원합니까? 원하지 않습니까? 원한다면 데려가서 직접 키우세요. 원하지 않는다면 서아라 씨가 양육권을 가져갈 수 있도록 협조하세요. 확실하게 말하세요. 성준이는 모든 사람의 시선 속에서 이마에 땀이 맺히기 시작했다. 그는 곁에 있는 변호사를 보고 시어머니를 보고 마지막으로 절망적인 눈빛을 내게 던졌다. 형수님, 저는 당연히 아이들을 원하죠. 하지만은 없습니다. 내가 그의 말을 끊었다. 원하면 데려가고 원하지 않으면 포기하세요. 간단합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이 궁지에 몰리는 것을 보고 다급해졌다. 혜진아, 왜 이렇게 애를 몰아붙여? 쟤는 곧 결혼할 애야.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적응이요? 나는 시어머니를 향했다. 김미화 여사님, 아드님께서 아버지라는 역할에 적응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필요할까요? 1년? 2년? 아니면 10년. 그가 적응하는 동안 누가 양육 책임을 지고 누가 아이들의 눈물과 상처를 감당해야 하나요? 현장은 다시 침묵에 휩싸였다. 성준이의 변호사는 그들의 전략이 완전히 실패했음을 깨닫고 방향을 틀기 시작했다. 이혜진 씨, 저희가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보상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가 떠보듯이 말했다. 보상은 필요 없습니다.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제가 필요한 건 명확한 대답과 책임감 있는 태도입니다. 이때 유나가 입을 열었다. 박성준 씨, 법률에 따라 부모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 교육, 보호의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신다면 저희는 법원에 친권 변경을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계속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만약 법원이 당신이 악의적으로 양육 의무를 회피했다고 판단할 경우 친권 변경 외에 다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성준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다. 분위기가 극도로 긴장된 순간 손님 방문이 갑자기 열렸다. 민준이가 잠옷 차림으로 맨발로 걸어 나왔다. 그는 졸린 눈을 비비며 낭낭한 목소리로 물었다. 큰엄마, 밖이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거실에 앉아있는 많은 어른들을 보고 아이는 밍센히 겁을 먹고 무의식적으로 내 곁으로 다가왔다. 나는 아이를 안아 올리며 부드럽게 말했다. 괜찮아. 어른들이 얘기하고 있었어. 왜 깼어? 악몽 꿨어요. 민준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랑 엄마가 저랑 동생을 모두 버리는 꿈이요. 이 말은 마치 무거운 망치처럼 모든 사람의 마음을 내리쳤다. 성준이는 자신의 아들을 보며 눈에 고통이 스쳤다. 그는 손을 뻗어 아이를 안아보려 했지만 민준이는 내 품으로 더 파고들었다. 민준아. 성준이의 목소리가 약간 매어 있었다. 아빠. 민준이는 그를 보았다. 아이 특유의 직설적이고 순수한 눈빛이었다. 아빠, 아직 저랑 동생 필요해요? 그것은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잔인한 질문이었다. 성준이는 입을 열었지만 소리를 내지 못했다. 시어머니가 아들을 대신해 대답하려 했지만 유나가 제지했다. 아이의 아버지가 직접 대답하게 하세요. 모두가 성준이를 보며 그의 대답을 기다렸다. 시간이 1분 1초 흐를수록 성준이의 이마에는 가는 땀방울이 맺혔다. 마침내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필요하지. 아빠는 당연히 너희가 필요해. 그럼 왜 우리를 큰엄마 집에 보냈어요? 민준이가 계속해서 물었다. 새엄마랑 결혼해서 이제 우리는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성준이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그럼 언제 우리 집에 데려갈 거예요? 민준이의 질문은 하나하나가 핵심을 찔렀다. 성준이는 완전히 감당하지 못했다. 그는 도움을 청하듯 시어머니를 보고 변호사를 보고 마지막으로 절망적인 눈빛을 내게 던졌다. 나는 냉정하게 말했다. 민준이의 질문은 간단하고 합리적이에요. 아버지로서 명확한 대답을 해줘야 해요. 성준이는 무너졌다. 그는 얼굴을 가리고 고통스럽게 말했다. 나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성준아. 시어머니가 다급하게 말했다. 쟤들 말에 넘어가지 마. 하지만 성준이는 어머니의 말이 들리지 않는 듯했다. 그는 고개를 들고 빨개진 눈으로 민준이에게 말했다. 아빠가 미안해. 정말 미안하다. 민준이는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고 작은 얼굴에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는 내 품에서 내려와 성준이 앞으로 다가가 작은 손으로 아버지의 얼굴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었다. 아빠, 울지 마세요. 민준이는 아빠 원망 안 해요. 이 장면은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을 침묵하게 했다. 아이의 관용과 이해가 오히려 어른들의 이기심과 책임을 더욱 추하게 만들었다. 성준이는 아들을 껴안고 아이처럼 울었다. 민준아, 아빠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나는 이 부자를 보며 만감이 교차했다. 성준이는 악인이 아니었다. 그는 단지 책임감이 부족한 평범한 사람이었다. 인생의 중요한 선택 앞에서 그는 회피와 책임을 선택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완벽한 아버지가 아니라 책임감 있는 아버지였다. 나는 다가가 그들 부자 앞에 쪼그려 앉았다. 성준 씨, 민준이가 당신에게 기회를 줬어요. 이제 나도 당신에게 기회를 줄게요. 무슨 기회요? 그가 고개를 들어 나를 보았다. 지금부터 아버지 역할을 다시 시작할 기회요. 말뿐인 약속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하는 거죠. 나는 일어나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을 둘러보았다. 오늘 이 협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성준 씨, 일주일의 시간을 주겠어요. 아이들을 집으로 데려가든가 아니면 서아라 씨가 양육권을 가져갈 수 있도록 동의서에 서명하세요. 이번에는 세 번째 선택지는 없습니다. 변호사가 다시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유나가 가로막았다. 제 의뢰인은 최종 입장을 밝혔습니다. 협상의 여지는 없습니다. 주민센터 조절위원도 더 이상의 중재가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닫고 일어설 준비를 했다.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발버둥 쳤다. 혜진아, 너 정말 이렇게까지 독하게 굴어야겠니? 김미화 여사님. 나는 그녀를 보았다.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이 민준이와 미나라면 어떤 할머니를 원하겠습니까? 그녀는 내 질문에 할 말을 잃었다. 저는 아이들이 자신들을 짐으로 여기는 할머니가 아니라 진정으로 사랑해주는 할머니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을 마치고 나는 민준이를 안아들고 손님방으로 향했다. 자, 민준아, 큰엄마랑 계속 자자. 뒤에서 의자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손님들이 차례로 떠나고 있었다. 그 후 일주일은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7일이었다. 성준이는 다시 오지 않았지만 시어머니는 매일 전화를 걸어왔다. 울면서 호소하다가 협박하고 도덕적 납치에서 감정적 갈취까지 온갖 수단을 동원했다. 혜진아, 너 그렇게 살면 벌 받는다. 우리 집안의 화목을 다 망쳤어. 너는 남들이 애 있는 걸 질투해서 뺏으려는 거야. 이런 전화를 받을 때마다 나는 즉시 끊고 번호를 차단했다. 하지만 그는 항상 새로운 번호를 찾아내 괴롭힘을 계속했다. 한편 서아라 씨 쪽의 준비도 착착 진행되고 있었다. 유나는 이혼합의서, 아이들의 출생증명서, 성준이가 양육을 거부한 증거 등 모든 관련 법률 문서를 정리하는 것을 도왔다. 혜진 씨, 정말 고마워요. 서아라 씨가 전화로 말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아이들을 위해 싸울 용기를 영원히 내지 못했을 거예요. 저한테 고마워할 필요 없어요.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예요. 나는 베란다에서 아래에서 노는 아이들을 보며 말했다. 모성애는 사과할 필요가 없어요. 사과해야 할 사람들은 모성애를 막으려는 사람들이죠. 민준이와 미나의 상태도 며칠 사이 미묘하게 변하고 있었다. 그들은 엄마에 대해 자주 묻기 시작했다. 지금 어디에 사는지, 일은 잘하는지, 아직도 자신들을 보고 싶어 하는지. 큰엄마, 만약 엄마가 우리를 데리러 오면 서운할 거예요? 미나가 내 다리에 엎드려 작은 얼굴을 들고 물었다. 서운하겠지. 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하지만 큰엄마는 너희가 너희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걸 더 바란단다. 그럼 아빠는요? 아빠는 우리를 사랑해요. 민준이가 옆에서 물었다. 그것은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었다. 아빠도 너희를 사랑해. 다만 지금은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배우지 못했을 뿐이야. 아이들은 알듯 말듯 고개를 끄덕였다. 수요일, 성현 씨는 성준이의 결혼식이 연기되었다고 알려주었다. 왜요? 내가 물었다. 예비 신부 쪽 집안에서 이 일을 듣고 결혼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대. 자기 자식도 돌보지 않는 남자는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나 봐. 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이것이 현실이었다. 책임 회피의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되어 있었다. 금요일 밤 마침내 성준이가 나타났다. 이번에는 혼자였다. 몹시 지쳐 보였고 눈가는 검고 수염도 깎지 않은 모습이었다. 형수님, 아이들 좀 보고 싶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무언가를 깨뜨릴까봐 두려워하는 듯 아주 작았다. 나는 거절하지 않고 그를 안으로 들였다. 민준이와 미나는 거실에서 블록 쌓기를 하고 있다가 아빠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모두 손을 멈췄다. 아빠. 민준이가 불렀지만 예전처럼 달려가지는 않았다. 성준이는 몸을 낮춰 아이들을 안아보려 했지만 아이들의 거리감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민준아, 미나야, 아빠가 너희를 보고 싶었어. 아빠, 우리 데리러 온 거예요? 미나가 물었다. 성준이는 얼어붙어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옆에서 조용히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끼어들지 않았다. 어떤 선택은 반드시 그가 스스로 해야만 했다. 아빠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해. 성준이는 결국 또다시 회피를 선택했다. 민준이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숙여 계속 블록을 쌓았다. 미나는 그대로 돌아서서 내게 달려왔다. 큰엄마, 안아줘요. 딸이 자신에게서 멀어지는 것을 보며 성준이의 눈에 고통이 스쳤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나는 시간이 다 되었음을 알았다. 일요일 오후, 나는 서아라 씨와 카페에서 만났다. 이번에 만난 그녀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깨끗한 흰 셔츠를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었으며 옅은 화장을 한 얼굴은 생기가 넘쳤다. 혜진 씨, 그녀는 내 손을 잡았다. 내일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할 거예요. 준비됐어요? 내가 물었다. 준비됐어요. 그녀의 눈은 확고한 빛으로 반짝였다. 요 며칠 계속 생각했어요. 나는 왜 두려워했을까? 무엇을 두려워했을까? 성준이네의 방해,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시선. 그러다 깨달았어요. 제가 두려워했던 건 바로 저 자신이었어요. 제가 충분히 좋지 않고
엄마가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당신 덕분에 깨달았어요. 누구도 태어날 때부터 부모가 되는 법을 아는 건 아니지만 사랑은 우리를 배우게 한다는 걸요. 그 말을 듣고 나는 진심으로 기뻤다. 그럼 아이들은 알아요? 내가 물었다. 아직 몰라요. 법적 절차가 끝난 후에 말해주고 싶어요. 결과가 어떻든 아이들에게 더 이상의 심리적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좋겠네요. 우리가 대화하는 동안 내 휴대전화가 울렸다. 성준이었다. 형수님, 저 생각 다 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몹시 지쳐 있었다. 어떤 결정? 서아라 씨가 양육권을 가져가는데 동의할게요. 그 말은 나를 조금 놀라게 했다. 확실해요? 확실해요. 성준이의 목소리에는 후련함이 묻어났다. 많이 생각했어요. 저는 정말 자격 있는 아빠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아이들이 저를 따라 고생하는 것보다 진정으로 사랑해주는 사람과 함께하는 게 낫겠어요. 나는 맞은편의 서아라 씨를 보았다. 그녀도 전화 내용을 들은 듯 눈에 눈물이 고였다. 성준 씨, 그 결정 쉽지 않았을 텐데 당신의 선택을 존중할게요. 나는 전화기에 대고 말했다. 형수님,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뭔데요? 아이들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게 해주실 수 있나요? 제대로 작별 인사를 하고 싶습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서아라 씨를 보았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오늘 저녁에 오세요. 전화를 끊자 서아라 씨가 내 손을 잡았다. 고마워요, 혜진 씨. 저희를 위해 해준 모든 것에 감사해요. 저한테 고마워하지 마요. 나는 그녀의 손을 토닥였다. 용감한 사람은 도움받을 자격이 있어요. 저녁 7시 성준이가 약속 시간에 맞춰 우리 집에 왔다. 이번에는 선물 상자 2개를 들고 왔다. 민준이와 미나는 아빠를 보고 여전히 기뻐했다. 피는 물보다 진했다. 아빠, 미나가 성준이의 품에 안겼다. 민준이도 달려가지는 않았지만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시어머니는 옆에 앉아 의기양양한 표정을 지었다. 혜진아, 봐라, 공무원까지 오지 않았니? 이제 그만해. 동의서에 사인하고 다 좋게 끝내자. 나는 이 세 사람을 보며 그들의 전략을 단번에 파악했다. 그들은 법과 정부의 권위를 이용해 나를 압박하고 굴복시키려 했다. 하지만 그들은 내 결심을 과소평가했다. 여러분, 기왕 법적으로 가자고 하시니 저도 끝까지 가겠습니다. 나는 휴대전화를 꺼내 번호를 눌렀다. 유나야, 지금 시간 괜찮아? 네가 지금 당장 좀 와줘야겠어. 20분 후 내 변호사 친구인 최유나 변호사가 도착했다. 그녀는 가사 분쟁을 전문으로 하는 베테랑 변호사로 이 분야에서 명성이 자자했다. 유나는 문을 들어서자마자 상대 변호사와 예의 바르게 악수를 나눈 뒤 내 옆에 앉았다. 이제 정식으로 협상을 시작하죠. 그녀가 말했다. 성준이의 변호사는 내가 이렇게 빨리 전문가를 데려올 줄 몰랐는지 얼굴이 약간 굳어졌다. 그는 두 아이를 꽉 껴안고 마침내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미안하다. 아빠가 미안해. 아빠, 울지 마세요. 미나가 작은 손으로 아버지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나중에 저희 보러 또 오면 되잖아요. 맞아요. 민준이도 위로했다. 저희는 여전히 아빠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의 관용과 이해에 성준이는 더 서럽게 울었다. 나는 옆에 서서 이 감동적인 장면을 보며 만감이 교차했다. 한 달 후 법원의 판결문이 나왔다. 서아라 씨는 두 아이의 양육권을 얻었고 성준이는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생활비와 교육비를 부담해야 했다. 판결문을 받은 날 서아라 씨는 오랫동안 울었다. 혜진 씨, 제가 드디어 당당하게 엄마가 될 수 있게 됐어요. 그녀가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며 말했다. 당신은 원래 그들의 엄마였어요. 언제나 그랬죠. 내가 말했다. 이삿날 두 아이는 몹시 신이 나 있었다. 드디어 엄마와 함께 살 수 있게 된 것이다. 민준이는 그 낡은 책가방을 메고 미나는 발레리나 오르골을 안고 있었다. 마치 집으로 돌아가는 작은 새들 같았다. 큰엄마, 저희 자주 보러 올게요. 민준이가 내 허리를 안고 진지하게 말했다. 나도 너희 보고 싶을 거야. 나는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엄마 말씀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하고 건강하게 자라야 해. 네, 두 아이가 힘껏 고개를 끄덕였다. 서아라 씨가 다가와 깊이 고개를 숙였다. 혜진 씨, 평생이 은혜 있지 않겠습니다. 은혜라고 하지 마세요. 나는 그녀를 일으켜 세웠다. 우리는 친구잖아요. 친구끼리는 서로 돕는 게 당연하죠. 그들 세 식구가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내 마음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만족감이 차올랐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아이들에게는 엄마와 다시 함께하는 시작. 서아라 씨에게는 다시 엄마가 되는 시작. 성준이에게는 책임을 배우는 시작이었다. 성현 씨가 내 곁으로 와서 내 어깨를 감쌌다. 이런 결과가 좋다고 생각해? 아주 좋아요. 나는 그의 어깨에 기댔다. 모두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얻었잖아요. 그럼 우리는? 우리는 뭘 얻었지? 나는 그를 올려다보며 웃었다.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얻었고 더 견고해진 결혼 생활을 얻었죠. 성현 씨가 내 이마에 입을 맞췄다.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보게 해줘서 고마워. 저녁에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다. 시어머니였다. 혜진아, 그녀의 목소리는 몹시 지쳐 있었다. 내가 너한테 사과하고 싶다. 나는 매우 놀랐다. 어머니, 그동안 많이 생각했다. 내가 정말 잘못했더구나.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죄책감이 묻어났다. 내 체면을 손주들의 행복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 그건 옳지 않았어.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계속했다. 민준이랑 미나는 지금 잘 지내니? 네, 아주 잘 지내요. 엄마랑 같이 살면서 매일 행복해요. 그럼 다행이다. 다행이야.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한 줄기 안도감이 섞여 있었다. 혜진아, 내가 예전에 상처 주는 말을 많이 한 거 안다. 나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나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미워한 적 없어요. 다만 어머니께서 아이를 사랑하는 것은 그들의 삶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복을 위해 생각하는 것이라는 걸 알아주시길 바랐을 뿐이에요. 알았다. 이제 다 알았어. 전화를 끊자 성현 씨가 물었다. 어머니가 뭐라고 하셔? 사과하셨어요. 나는 한숨을 쉬었다. 아마 그분도 이 과정에서 성장하신 거겠죠. 그럼 당신은 용서한 거야. 나는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용서해요. 하지만 잊지는 않을 거예요. 어떤 교훈은 기억해야만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니까요. 반년 후 민준이가 내게 전화를 걸어 학교 낭송대회에서 1등을 했다고 알려주었다. 큰엄마, 제가 낭송한 시는 엄마의 사랑이었어요. 선생님이 제가 정말 감정을 담아서 읽었대요. 그가 전화기 너머로 신나서 말했다. 그건 네가 정말로 엄마의 사랑을 느꼈기 때문일 거야. 나는 웃으며 말했다. 축하해, 민준아, 큰엄마. 저희 언제 보러 오실 거예요? 저희 모두 큰엄마 보고 싶어요. 곧 갈게. 이번 주말에 보러 갈게. 미나도 전화를 빼앗아 들었다. 큰엄마, 저 발레 배우게 됐어요. 엄마가 무용학원에 등록해줬어요. 정말, 그거 정말 잘 됐다. 아이들의 기쁜 목소리를 들으며 내 마음은 온기로 가득 찼다. 이것이 바로 내가 보고 싶었던 결과였다. 아이들이 사랑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 주말에 나는 성현 씨와 함께 아이들을 보러 갔다. 서아라 씨의 작은 집은 아늑하게 꾸며져 있었다. 벽에는 아이들의 그림과 상장이 가득 붙어 있었다. 민준이는 키가 훌쩍 컸고 미나는 더욱 활발하고 밝아졌다. 혜진 씨, 정말 너무 고마워요. 서아라 씨가 내 손을 잡고 말했다. 혜진아, 너 정말 이렇게까지 독하게 굴어야겠니? 김미화 여사님. 나는 그녀를 보았다.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이 민준이와 미나라면 어떤 할머니를 원하겠습니까? 그녀는 내 질문에 할 말을 잃었다. 저는 아이들이 자신들을 짐으로 여기는 할머니가 아니라 진정으로 사랑해주는 할머니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을 마치고 나는 민준이를 안아들고 손님방으로 향했다. 자, 민준아, 큰엄마랑 계속 자자. 뒤에서 의자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손님들이 차례로 떠나고 있었다. 그 후 일주일은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7일이었다. 성준이는 다시 오지 않았지만 시어머니는
매일 전화를 걸어왔다. 울면서 호소하다가 협박하고 도덕적 납치에서 감정적 갈취까지 온갖 수단을 동원했다. 혜진아, 너 그렇게 살면 벌 받는다. 우리 집안의 화목을 다 망쳤어. 너는 남들이 애 있는 걸 질투해서 뺏으려는 거야. 지난 반년 동안 그녀는 아이들의 양육권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직장도 구했다. 그녀의 정신상태 전체가 극적으로 변했다. 혜진 씨, 당신은 저에게 용기가 무엇인지 가르쳐 줬어요. 그녀가 진지하게 말했다. 예전에는 제가 항상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회피하고 불평만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진정한 강함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용기가 있는 것이라는 걸요. 나는 그녀의 말에 깊이 감동했다. 그렇다. 이것이야말로 이 모든 일의 가장 중요한 의미였다. 모두가 이 과정에서 성장했다. 아이들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배웠고 서아라 씨는 엄마로서의 용기를 되찾았으며 성준이는 책임을 배우기 시작했다. 심지어 시어머니조차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 또한 원칙이 무엇이고 최후의 선이 무엇인지 더욱 명확히 알게 되었다. 어떤 일은 엄청난 압박을 감수하더라도 지킬 가치가 있었다. 어떤 사람은 큰 대가를 치르더라도 도울 가치가 있었다. 이것이 인생이고 이것이 성장이었다. 밤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성현 씨가 물었다. 혜진아, 후회해? 그때 그렇게 한 거. 나는 고개를 저었다. 후회 안 해요. 만약 시간을 되돌린다고 해도 똑같은 선택을 할 거예요. 왜? 왜냐하면 저는 선한 사람은 선하게 대우받아야 하고 약한 사람은 보호받아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만약 우리 모두가 침묵과 회피를 선택한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성현 씨가 내 손을 잡았다. 나는 당신 같은 아내가 있다는 게 자랑스러워. 우리 모두 이 과정에서 더 나은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내가 웃으며 말했다. 네, 우리 모두 더 나은 사람이 됐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